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10부 방송이고요. 제가 경매수다 채널에 업로드 계속하고 있는 제 투자 이야기에 관한 방송은 한 20부작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10부 방송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딱 절반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이 채널 말고도 이 채널 포함해서 10개의 채널을 저희 협회에서 신설을 했고, 그 채널에 관한 정보는 제가 저희 방송 상세 설명란에 링크까지 이렇게 채널 이름하고 링크하고 다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한 번씩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별로 구경도 해보시고 또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좋은 내용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제는 제가 또 혼자 운영하고 있는 하루 10분 부자마인드 채널에도 첫 방송이 업로드 되었으니까 그 채널하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매 궁금타파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채널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채널 특히 한 번씩 더 들어봐 주시고, 이제 9부 방송에서는, 지난 이제 제 9부 방송에서는 저희 첫 경매 낙찰 물건인 이제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의 낙찰 과정, 낙찰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에서는 낙찰 이후, 그러니까 명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낙찰 당일에는 제가 사건 기록 열람을 못했어요. 사건 기록이라 하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경매 사건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이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낙찰자는, 지금 낙찰을 받은 그 사람은 낙찰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꼭 열람을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 사건 기록에는 저희가 명도할 때 또 제일 중요한 임차인의 정보, 임차인의 주민번호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자리 정도는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름 같은 것도 다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전화번호까지 보통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으시면 사건 기록 열람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사건 기록 같은 경우에는 법원마다, 제 경험상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게, 낙찰을 직후부터 열람을 하게 해주는 법원도 있고요. 그리고 한 점심 이후부터 이렇게 열람을 하게 해주는 법원도 있고, 낙찰 당일에는 사건 기록 열람이 조금 힘듭니다라고 하는 법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낙찰 받았던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후 3시 이후, 2시 이후 이런 식으로 몇 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이제 법원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낙찰 당일에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건 기록 열람을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뒤에 이제 같은 물건을 낙찰 받은 이제 9부 방송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송대한 선배님께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러 가신다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그 호수까지, 그 사건, 그 물건까지 사건 기록을 한번 열람을 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송대한 선배님께 그 정보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캔을 해서 주셨거든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건 기록에는 제가 낙찰받은 602호의 임차인의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 번호,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핸드폰 번호로,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이제 배운 대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이제 대표님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제가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 임차인이. 그래서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낙찰받은 그 집의 임차인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한마디로 좀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었고, 제가 아무리 좀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해야 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대화라는 게 되잖아요. 이제 한 사람만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이 말하고 또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대화의 과정인데 한 40대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예 이제 제 말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성향의 그런 분이었고 계속 반복했던 말은 배당을 받으면 나가겠다. 지금은 나갈 여력이 없다. 뭐 돈을 잃어서 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그때 이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만 계속 저에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전화를 할 때도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무조건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우선 그 상황 설명도 좀 듣고 뭐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이사 계획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런 대화의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셔가지고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전화로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할 바에는 이제 문자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먼저 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뒤로는 문자로 정리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계속 제안 드렸던 내용은 그 임차인에게 만약에 당장 이사 갈 상황이 안 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저에게 이제 월세를 내고 대신의 조건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602호 집을 보러 오면 왜냐면 세를 이제 바로 놓을 거니까 친절히 좀 설명을 해주고 문을 열어줘라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전까지는 월세 저렴하게 내면서 좀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 제가 좀 친절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그 문자에까지도 이제 답이 없었고 그리고 중간 한 며칠 정도 뒤에는 제가 한번 갈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 집에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나 싶어서 그 근처에 갈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날 몇 시쯤에 갈 건데 혹시 시간이 되냐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그 문자에는 또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온 내용이 본인에게 좀 스트레스 좀 주지 말아라. 알아서 나갈 테니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냐. 배당금 받으면 나갈 건데 제발 좀 신경 꺼라. 잔금도 안 치렀는데 잔금 치르거나 연락을 해라. 나 좀 열받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싸납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 보자마자 조금 이분은 대화로는 진짜로 안 되는 분이구나 라는 거는 저도 느꼈고 그리고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이 사람은 무조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답장으로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임차인에게도 문자로 보내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 당시에는 잔금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잔금 납부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때 잔금 납부 이후로는 이제 저의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나의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세 청구를 할 거다. 그리고 조금 싸납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건물에 훼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당신에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답이 없더라고요. 네, 이때가 제가 8월 25일에 낙찰을 받았고 이거는 9월 달에 이제 이야기예요. 9월 달. 그리고 제가 잔금 납부는 실제로 10월 7일에 잔금 납부를 했고요. 잔금 납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은 그 법무사 측에서 서비스로 해주셨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잔금 납부를 하실 때 항상 꼭 인도명령 신청은 같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사 측과 저를 연결해준 대출 중개사가 저랑 몇 번 거래를 했던 분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인도명령은 서비스로 해주시는데 만약에 처음 이렇게
이렇게 잔금 납부하고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번 서비스로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만약에 뭐 보통은 해주긴 하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바로 당일에, 그러니까 잔금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 명령을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월 7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10월 19일 날짜 보니까 10월 19일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인도 명령이 언제 되냐고 물었어요. 왜냐면은 그 법원 사이트를 보니까 인도 명령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뜨길래, 그러면은 대체 언제 이제 인도 명령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낙찰받았을 당시에는 이제 3차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거든요. 그때 16개의 호수가 나왔고 그 16개가 모두 낙찰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딱 2건이 대금 미납으로 다시 재경매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4차까지 간 거죠. 다시 진행이 돼서 인도 명령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물건이 딱 하나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16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물건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총 전체 그 호실의 낙찰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배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물건이 낙찰이 된 후에 인도 명령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도 명령이 진행되기까지 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낙찰이 되어야 하니까 정확히 인도 명령이 진행되는 시기는 당장 말을 해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왜 신청을 해야 하냐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할 때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명도 소송을 승소를 해도 이제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판결문을 받아도 그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사람에게만 이제 미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 A가 있으면 제가 명도 소송을 하는 중에 A가 다른 사람, 뭐 B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 건물을 넘기고 그냥 본인 A는 이사를 가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은 당연히 A겠죠. 왜냐면 제가 낙찰받을 당시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나중에 상황 당시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로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는 승계 집행문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제 또 제가 명도 대상자였던 그 분, 602호 그 임차인분은 또 말하는 그런 말투나 이런 걸 봐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꼭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 따로 맡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해봤는데요. 좀 불편했던 거는 맥북에서 이 전자소송 사이트가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빠 노트북이 그 당시에 LG 그램 노트북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랑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에 그 고객센터처럼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기능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 물어보면 답을 해주곤 하는데, 그래서 물어 가면서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느낌? 별일을 다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고, 처음에는 좀 되게 낯설었지만, 왜냐면 소송 자체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낯설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거는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전자소송 같은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되는, 처음 겪는 낯설다는 감정인데, 이거는 컴퓨터를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조금 낯설다, 새롭다 정도까지만 느껴지는데,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낯선 감정이 아니고 어려운 감정으로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컴퓨터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하고 조사해보고 하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컴퓨터를 못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단순히 낯선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경매할 때 진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자소송 이제 사이트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이제 완료를 하고, 정확히 6일 뒤에 보정 명령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먼저 알림이 뜨고,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보정 명령이 왔는데, 그 판사가 적은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그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인도 명령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 명령이 왔고, 그러면은 제가 보정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내 이유가 합당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그 임차인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되게 좀 싸나운 말투로, 왜냐면은 막 열받게 하지 마라, 뭐 잔금 치르거나 연락을 해라, 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한테 그 문자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용을 다 상세히 이제 기재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8월 25일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월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한번 문을 못 열어봤다, 내 집인데 정말 내 집 같지가 않다, 이런 내용을 다 기재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상세한 내용은 있는데, 제가 적었던 상세한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실무 팁이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고 뭐 한 3, 4일 뒤에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350만 원을 이제 공탁을 해라 라고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알아본 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서울 보증보험 이런 곳에서 이런 공탁을 해줘요. 그래서 법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법원 뭐 공탁 보증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사건 번호 이런 내용을 다 입력을 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이거는 뭐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그냥 사건 내용 정도만 입력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직원 쪽에서 그쪽 직원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 명령서를 이제 뭐 보내라, 뭐 팩스든 이메일이든 이제 거기 정보를 또 주고, 그거를 보내면 완료가 되는 건데, 제가 받았던 이제 담보 제공 명령서를 저는 팩스로 보냈고, 그러고서 한 다음 날인가 이렇게 왔는데, 그 금액이 한 10만 원 이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 10만 원 이내로 좀 저렴한 금액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자로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담보 제공을 이제 저는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며칠 뒤에 한 5일 정도 뒤에 드디어 이제 결정 정본이 왔는데 결정 정본 받기까지는 제가 이메일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딱 18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일 가까이 걸린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는 중간에 이제 보정 명령이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딜레이가 됐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보정 명령이 안 왔더라면은 한 12, 3일 정도면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로 한번 보니까 이런 보정 명령은 저만 이랬던 게 아니고 저희 회원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보정 명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보험식으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8일 정도 저는 기간이 걸렸고 결정 정본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제 결정 정본 받은 그 다음 날에 그 결정 정본 딱 프린트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드디어 신청을 하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출발을 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요소수가 대란이 났던 시기에 요소수가 없어서 막 차량들 가다가 막 경유차들 막 그냥 중간에 서버리고 막 그 시기인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SUV고 그때 이제 경유차였는데요. 지금도 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천에서 수원지방법원까지 한 5분의 1 정도 갔는데 요소수가 없다고 이제 막 알림이 뿅뿅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길가에 주차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자가 띵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문자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그 임차인이더라고요. 그 임차인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먼저 연락 온 건 처음이고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집 비웠다, 이사를 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이제 새로 이사간 그 집에다가 할 거고, 자기 그 공과금 이런 거는 다 깔끔히 처리를 했고, 뭐 가스 이런 거 다 끄고 집에 있는 전기 차단기 내리고 정말 잘 정리하고 나왔다. 밀린 관리비가 그 당시에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18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관리비도 본인이 다 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강제 집행 신청을 하러 간다라고 마음 먹고 출발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에게 문자를 또 보냈죠. 만약에 정말로 집을 비웠다면 우선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 소유의 집을 본인이 이제 제가 잔금 치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유한 거기 때문에 당신이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는데 본인이 정말 좀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사를 했고 집 다 깔끔히 비웠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비밀번호는 이거니까 한 번만 조금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좀 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강제 집행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련돼서도 그냥 봐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번 내가 집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확인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임차인도 알겠다고, 감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저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요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다가 그 평택 쪽에 그 당시 아빠가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좀 차에 요소수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평택 쪽으로 가서 이제 요소수를 제 차에다가 이렇게 빼서 옮겨 놓고, 그러고 이제 대표님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대표님 이사님 두 분께서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집 구경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낙찰 받은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났고, 그때가 한 점심시간쯤이어가지고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집 앞에 나오면은 바로 걸어서 1, 2분 거리에 오색시장이라고 굉장히 규모가 큰, 정말 한번 처음 들어간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길을 잃을 정도로 되게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색시장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 그때 짜장면 먹었어요. 그 시장 안에 있는 짜장면 먹었는데 제가 2분 사드리고, 저는 감사하니까 사드리고, 같이 드디어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 602호 이제 집을 갔는데,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진짜로 집이 열리더라고요. 열릴 건 알았지만 낙찰받고 이제 처음 여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을 열어본 날짜는 제가 지금은 기억은 못 하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열어본 거니까 제 집이 된 이후에 1달 반이니까 좀 오랜 기간 걸려서 열어본 거죠. 그래서 열어봤는데 집은 굉장히 깔끔했었고 채광도 좋았고, 이제 6층인데 앞에는 그래도 뻥 뚫린 그런 전망이어서 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빈 집이었는데도 이게 좀 따뜻한 기운 같은 거는 있었어요. 뭐 다른 집 같은 데 가다 보면, 저도 현장조사 가다 보면 괜히 약간 그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집들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낙찰받은 이제 602호는 좀 따뜻한 그런 기운이 좀 맴돌았고 채광이 좀 좋아서 그런지 다행히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24살에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갖는다는 게 뭐 쉬운 일, 흔한 일은 아니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진짜 내 집이구나,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몽글몽글하다고 하면은 좀 직접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기가 힘든데, 제 표현으로는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구경 와주신 대표님, 이사님께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드디어 내 첫 낙찰 물건이다 라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의 첫 명도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명도 첫 낙찰 물건의 첫 명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다음 방송 11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명도 끝난 이후에 어떻게 세를 맞췄는지, 그리고 뭐 이 물건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의 세를 맞췄고 그래서 총 이득은 얼마인지, 이런 수익률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